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이제 초고대 과학문명 두 번째 이야기, 시대를 초월한 오파츠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빠가 아니고 오파츠.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로 이어지는 그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거는 쌩까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짚어보자. 고대에는 지금보다 더 발달된 문명이 있었을 거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잘 정리를 해서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기술 혁신의 과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끝에 덧붙여서 이제 발표를 좀 더 했다 그랬죠. 과연 어떤 발표를 했길래 그날 난리가 났었을까 이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권말 특집 고대의 기술 혁신은 어디까지. 흔히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끼가 아니고 토기, 청동검 이런 도구들이 사용됐다고 하지만 이집트 아비도스 신전의 벽화 대략 3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 헬리콥터, 잠수함, 무중력 자동차, 비행기가 그려져 있다. 와, 자, 다음 이거 제가 다 실제 그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13년 전이네. 자, 해당 벽화가 그려진 이집트 아비도스 신전입니다. 자, 다음 벽화에 그려진 모습들을 현존하는 해당 기체와 비교해보면 헬리콥터, 그리고 무중력 자동차, 잠수함, 그리고 비행기. 와, 비슷하다 그죠? 자, 다음 이거는 이제 기원전 500년에서 800년 사이 남미인들의 장난감 비행기랍니다. 마야 잉카 문명에서 발견되는 장난감 비행기. 그리고 다음 전편에 보셨던 마야 우주 비행사입니다. 사후 세계로 가는 왕의 모습을 그린 장면입니다. 자, 다음 이게 이라크의, 그러니까 고대 바빌론 유적에서 발굴된 밧데리인데 이게 현대 밧데리랑 원리가 똑같다고 합니다. 실제로 똑같이 만들어서 실험해봤는데 전기를 내는데 이제 성공했대요. 밑에는 이제 고대 중국 유적에서 발굴된 금속 연장과 CD. 아니, 뭐 들었지? 아, 다음. 이거는 좀 특이합니다. 고대 인도의 아소카 왕 유적에서 발굴된 1인승 로켓. 아스트라스입니다. 이게 모형이에요. 이게 기원전 268년에서 232년 인도 아소카 왕 시대. 그러니까 저 조각을 만든 게 이제 인도 아소카 왕 시대로 추정된다는데, 굉장히 저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재 우주 비행사의 영어 단어인 astronaut에서 nut가 조종사, 항해자, 선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냥 굳이 단어를 직역하면 아스트라스를 모는 자가 현재 우주 비행사를 뜻하는 단어가 된 겁니다. 맞나? 우주 비행사라는 영어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이 아스트라스의 존재에 대해 알고 만든 건지 제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혹시 영어 전공하신 분 좀 답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런 걸 보여드렸으니 그날 수업이 난리가 났죠. 원래 4개 조가 발표하게 돼 있는 게 쏟아지는 질문 공세로 다른 조들의 발표는 다음 주로 연기되어야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신 것처럼 상식적으로 그 시대에 있을 수 없는데 발견되는 유물들, 유적을 일컬어 오파츠라고 합니다. 오파츠는 이 영어로 표기하면 스펠이 이제 OOPARTS인데 Out of Place Artifacts의 약자입니다. 시대를 벗어난 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수메르, 바빌론을 비롯한 오리엔트 문명을 중심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발굴되고 있어서 인류 문명의 시작인 오리엔트의 초고대 과학 문명이 이룩되었다는 가설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는 증거가 되고 있죠. 위에서 보여드린 것 외에 제가 또 되는 대로 이제 보여드리자면 보세요. 페루 나스카의 활주로 유적입니다. 사진이 좀 화질이 안 좋아요. 자, 다음 고대 인도의 우주 함선 비마나의 모형입니다. 지금 로켓 모습하고 되게 비슷하죠. 자, 다음 고대 이집트의 전구 형광등, 특히 피라미드 벽화에 새겨져 있는 그 형광등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필라멘트, 램프, 소켓, 케이블, 전원체 배터리 등등 있죠. 자, 다음 이게 벽화 모습 그대로 분석을 한 구조도입니다. 이런 모양의 전구였을 것이다. 그래서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피라미드 형광등. 짜잔. 그리고 다음. 이거는 이제 바빌로니아 길가메시 서사시를 그린 이제 판화인데, 보시면 중간에 이제 어떤 이제 감시자라고 불리는 괴물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뭐 몬스터랑 싸우고 있는 길가메시인데, 문제는 길가메시랑 맞짱 뜨고 있는 적수가 로봇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모습을. 헐. 자, 다음. 이거는 이제 고대 그리스의 컴퓨터 파편이랍니다. 예? 컴퓨터라고요? 예, 바로 이런 컴퓨터라고 하죠. 복원에 성공한 고대 그리스의 아날로그 컴퓨터입니다. 이 해당 이제 파편 유물이 발굴된 지명의 이름을 따서 안티키테라 기계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안티키테라 섬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 컴퓨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컴퓨터가 아니고 아날로그 컴퓨터, 막 돌리고 뭐 두드리고 해야 되는 계산이 나오는 그런 건데, 기원전의 그리스 수학자들이 어떻게 천체 연구를 하고 지구의 지름을 잴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해답이 이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오파츠 기계 중에 정설로 인정되는 몇 안 되는 유물이에요. 다만 혹여나 여러분들께서는 왜 오파츠 유물이 이거밖에 없냐, 피라미드,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 페루의 나스카 지상화, 거대한 무슨 벌레 그림 있잖아요. 그거. 크리스탈 해골 이런 거는 왜 안 보여?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피라미드나 모아이 석상은 당대 원시적 수준으로도 제작 가능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크리스탈 해골은 현대에 만들어진 위작이에요. 나스카 지상화도 지금이나 당대에나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걸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공중에 올라가서야 볼 수 있는 거대한 그림을 굳이 그 고대 시절에 기를 쓰고 그렸냐 하면, 뭐 그 시절에도 뭔가 후세까지 전해질 작품 하나 남기겠다는 관심병 환자가 있었을 거라 하면 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형광등 만들 정도면 피라미드 만들 기술도 있지 않았겠냐 하시겠지만, 피라미드 형광등도요, 정설로 인정은 못됐어요. 왜냐? 저 아까 벽화에 그려졌던 형광등이 아니라 그냥 큰 부채라는 설도 있습니다. 비록 복원은 했지만 이게 진짜로 저런 전구가 있는 게 아니라 벽화 그림 모양대로 모양새만 때려 맞춘 거라는 반박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하지만 이 독일에서 발굴된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천문 현상을 현실적으로 보고 태양, 달, 별자리 모두를 통합적으로 표현한 걸작품이라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자, 이거 다음. 이거는 뭐다? 그리스의 크레타에서 발굴된 파에스토스 원반이라고 합니다. 앞전에 그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와 안티키테라 기계와 함께 이 파에스토스 원반까지 딱 3개만 시대를 초월한 진짜 오파츠로 인정받았습니다. 사실 좀 김새잖아요. 앞에서 그렇게 많은 유물 유적을 보여줘 놓고 학계에서 정설로 인정하는 건 딸랑 3개뿐이라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학자들이 괜히 학자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파츠라고 알려진 것들이 상당수는 진실 여부를 규명하기 어렵거나 또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이게 이제 앞전에 그 아비도스 신전 벽화잖아요. 이게 헬리콥터 잠수함 비행기를 그린 게 아니라요, 이집트 상형 문자로 처음에 이제 새겨놨던 것을 원래 있던 비문을 재활용해서 그 위에다 다른 상형 문자를 덧칠한 거랍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문자와 새로 쓴 문자가 겹쳐져 버리는 바람에 그런 헬리콥터, 잠수함, 비행기, 자동차 모양들이 나왔던 거래요. 이런, 그러니까 원래 사용했던 문서를 한 번 더 재활용하는 이런 거를 전문용어로 펠림프세스트라고 한답니다. 옛날에는 자원이 부족하니까 이런 식으로 재활용도 했대요. 그리고 앞서서 마야의 비행기 장난감이라고 했던 것도 물고기 모형, 비행기 날개처럼 생긴 거는 지느러미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파칼 왕의 무덤 판석에 새겨진 벽화, 이것도 로켓이나 우주비행사가 아니라 그냥 왕이 사후 세계로 가는 모습을 마야인의 관념대로 묘사한 것에 불과했다는 거죠.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그 로켓의 맨 앞부분에 있는 케찰코아틀에 주목하면서 우주 비행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로켓 앞꼭다리에 웬 새가 있냐 그거야. 쉽게 말해서. 이것이 학계의 중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파츠들을 중심으로 초고대 과학 문명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연구학자가 L.A. 폰 데니켄, 그레이엄 핸콕, 제카리아 시친입니다. 오다가다 한 번씩들 들어보셨을 거야. L.A. 폰 데니켄은 1968년 신들의 전차라는 저서에서 외계인들이 지구의 고도의 문명을 전수했으며 그 흔적이 피라미드, 나스카 지상화라고 주장하여 화제가 됐습니다. 그를 이어 등장한 그레이엄 핸콕은 신의 지문이라는 저서를 통해 지구상에 존재하는 시대를 앞서간 유물과 유적은 우월한 고등 존재의 작품이라고 주장했고 그 우월한 고등 존재란 아틀란티스의 후예들이며 춘분점이 가리키는 별자리가 몇천 년마다 바뀌는데 그 몇천 년마다 해당 별자리에서 가리키는 동물이나 그 신을 섬기는 문명이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존나 어렵네 진짜. 가령 스핑크스는 고대 이집트에서 만든 게 아니라 사자자리 시대의 초고대 문명이 만든 것을 후대 이집트가 그냥 넘겨받았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신의 지문 이후에 발표한 저서가 우주의 지문이고 여기에서 기똥찬 주장이 나옵니다. 그것인즉슨 현 인류는 화성인의 후예이며 화성 표면의 인면암 및 기묘한 암석들은 우리 선조들의 작품이고 소행성 충돌로 화성이 멸망한 후 선조들이 지구로 건너온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나사와 음모 세력들이 이것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 씨발 믿을 뻔했잖아. 아이고 진짜 하마터면 깜빡 속을 뻔했네. 어디서 후라이 까고 있어 진짜. 어쨌든 초고대 부문에서 가장 유명세가 있는 제카리아 시치는 마야 파칼 왕의 무덤 판석의 마야 우주 비행사에 근거하여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참고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신들의 뭐 전차, 우주의 지문, 뭐 신의 지문 이런 거 책 졸라 재미없습니다. 제가 다 읽어봤는데 진짜 재미 때깔도 없어요. 웬만하면 읽지 마세요. 진짜 재미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본 게시 탐정이 설명해 드리는 걸로 만족하세요, 진짜. 진짜 재미없어. 어쨌든 이 제카리아 시치는 그 유명한 지구연대기라는 저서를 통해 고대 수메르 문명이 해왕성 너머에 있는 니미럴이 아니고 니비루 행성의 외계 종족 아눈나키에 의해 전파되어 창건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오다가다 많이 들어본 말 나올 겁니다. 그는 이 수메르 점토판의 쐐기 문자를 해석해가지고 수메르 신화는 니비루 자꾸 니비를 떠올리네. 니비루 행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이 제카리아 시친의 이론에 대해서는 좀 제가 설명드릴게요. 45만 년 전 인간이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 지구를 찾아온 방문객이 있는데 걔네들은 태양계 12번째 행성 니미럴이 아니고 니비루에서 왔고 그들의 이름은 네피림, 불을 뿜는 로켓을 탄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들은 에리두, 시파르, 슈르팍, 라르사, 니프로를 비롯한 메소포타미아 각지에 도시와 산업 중심지, 의료 중심지, 우주공항, 우주센터, 정착시설을 만들고 거주했고 그들 사이에도 계층이 있는데 지구에 온 지 11만 4천 년 후에 가장 하층 외계인이던 아누나키들이 더 이상 일 못하겠다고 들고 일어나 결국 상급 외계인인 닌후르삭과 엔키의 도움으로 이를 대신할 인간이 만들어졌답니다. 도비는 자유예요. 엔키는 아프리카 여성 유인원의 난자를 채취해 젊은 아누나키 남성의 정자로 수정하고 그 수정란을 아누나키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켜 최초의 아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제카리아 시친이 주장하는 인간 창조이고 라일리안 무브먼트에서 이 설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이 이것을 의미하는 구절이라고 주장합니다. 최초의 인간은 이렇게 만들어졌으나 이후 아누나키들과 인간 여성들의 교접이 날로 늘어나 문란해지자 외계인의 오야봉 엔릴은 니비루 행성이 지구로 접근해 오면서 일어날 대홍수를 미리 직감한 후 이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놔두어 인간들을 모두 멸절시키자고 주장했고 인간들이 홍수로 멸망할 동안 아누나키들은 지구 궤도 밖의 대피용 비행 접시에 피해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명령했답니다. 개새끼들이네. 지들이 필요해서 인간 만들어 놓고
아니, 아누나키들 족칠생을 안 하고 인간을 멸망시켜? 아, 쓰레기다, 진짜. 그러나, 엔릴의 동생 엔키가 자신의 인간 조수에게 그 비밀을 털어놓고 방주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 조수와 가족들은 홍수를 피하게 해줬답니다. 제카리아 시치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변형이라고 주장하죠. 어디서 후라이 까고 있어요. BC 44만 5천 년에 시작되어 43만 년이 넘게 이어져온 이들의 문명은 BC 1860년에서 8700년 사이에 일어난 니비루 행성의 지구 접근으로 인해 일어난 대홍수로 모조리 초토화되었고, 홍수 이후 다시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나일강, 인더스강, 신성한 곳 네 지역을 재정비하여 다스렸답니다. 대충 인류 4대 문명하고 비슷한데, 신성한 곳이라고 한 저 지명은 황하는 아닌 것 같아. 수메르 문명 지역에서는 참고로 이제 그 수메르 문명 지역에서는 최초의 문자 그리고 박휘, 예, 학교, 의학, 속담, 역사 기록, 양원제 의회, 그러니까 상원, 하원 의회, 조세제도, 법률, 사회개혁, 우주기원론 및 우주학 동전, 천체지식 등 고도의 문명이 발전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욥기 시절에 욥이 따블로 복받은 것도 아마 하나님이 욥 몰래 보험 들어놨다는 말, 그거 정말 농담 아닐 수도 있어요. 보험. 특히 천문학은 360도 궤도, 천정, 지평선, 천축, 극점, 황도, 분점 등 거의 모든 개념이 알려져 있었대. 어쨌든 그들이 다스리던 지역에 거주하는 인간들은 그 하늘에서 온 존재들을 신으로 숭배했고, 인간과 직접 접촉하여 문명을 전수하고 다스린 그들이 앞에 언급된 아누나키, 다른 말로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신들은 저 하늘 위에 있고, 이제 인간하고 직접 맞닥뜨리는 신들은 아누나키였다는 거지. 그러나 이들 아누나키들은 경쟁의식을 가진 탓에 서로 무력 분쟁을 일으켰고, 엔키의 아들 마르둑의 아들인 네르갈이 핵전쟁으로 핵공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웠고, 이로 인한 방사능 낙진으로 수메르가 멸망한 때가 BC 2042년이라고 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사해 근처의 샘물에서 여전히 방사능 오염 물질이 검출되고 있고, BC 2040년부터 그 주변 지역에 사람이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일단 인정하고 있어요. 이 핵전쟁 끝에 아누나키들은 지구를 직접 통치하는 걸 포기하고 지구를 인간들에게 맡긴 채 모두 우주로 떠나버렸으며,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순수 인간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제카리아 시친의 지구연대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먼저 있고 역순으로 그냥 이야기 살붙인 거야. 이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질 불과 유황은 핵폭탄이고, 이로 인해 수메르 문명이 붕괴하고 초고대 과학 문명이 종말을 맞았다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진지하고 특히 연도까지 언급해가면서 말하는 게 가볍게 흘려들일 수 없는 무게도 느껴진다, 그죠? 제카리아 시친의 설에 의하면 초고대 과학 문명은 하늘에서 내려온 외계인들에 의해 창건된 것이고, 홍수는 그걸 한번 리셋시킨 절차였으며, 홍수 이후에도 다시 재건되었다가 완전히 종말을 맞은 게 소돔과 고모라 때였다는 겁니다. 그때 땅 위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라는 창세기 대목을 음미해 봐야 될 일입니다. 물론 성경 연대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인 BC 2067년입니다. 초고대 과학 문명이 전쟁으로 파멸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것은 비단 제카리아 시친의 수메르 신화 지구 연대기에서만이 아닙니다. 사실 그레이엄 핸콕, 제카리아 시친, 에리 폰 데니켄 전부 서양 학자들이죠. 헌데 동양으로 와서 인도 아소카 왕의 고전과 고대 인도 서사지 마하바라타에도 딱 제카리아 시친이 말하는 저것과 굉장히 흡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학자들의 기록도 아니고 아예 고대에 기록된 고전과 서사시란 말이지. 대륙을 건너와서 인도의 고대 문서에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 To be continue.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정도사였습니다.